예, 2024학년도 3학년 2학기 한국지리 수업 대비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개념 설명 이렇게 영상 촬영해서 지속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 들어서 1학기 때 개념 수업을 모두 끝내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미리 촬영할 거니까 이 개념 수업 들으면서 2학기 내용도 미리미리 공부해 두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교재 선생님이 나눠준 교재 7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 파트로 넘어갑니다. 도시 파트. 그래서 도시 파트에서 첫 번째 도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촌락의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전통 촌락의 개념. 이 촌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촌락은 뭘 이해하기 위한 형태가 되냐면 도시를 이해하기 위한 사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촌락을 통해서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도시하고 촌락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촌락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촌락하고 도시 차이점. 촌락이라는 곳은 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라 인구 규모가 작은 곳을 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해서 도시는 공간적으로 인구가 밀집해서 인구 규모가 큰 곳을 도시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을 정할 때 시라고 끝나는 곳도 도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성시에 있으니까 도시 거주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시라는 곳이 되려면 5만 명 이상을 뜻합니다. 5만 명 이상. 그러면 하성시는 인구가 5만 명 이상이니까 하성시가 되는 거고요. 이 시보다 더 규모가 큰 도시는 광역시라고 부르죠. 광역시. 광역시는 인구 규모가 100만 명 이상을 얘기합니다. 100만 명 이상.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울산, 대전, 대구 이런 광역시들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되는 거고요. 광역시는 아닌데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특례시라고 부릅니다. 특례시. 특례시에 해당하는 곳이 대표적인 것이 수원이 있고요. 수원시가 있고 그리고 용인이 있습니다. 용인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구 규모는 광역시급을 넘어섰지만 아직 광역시로 승격하지 못한 이런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촌락은 인구 규모가 작은 곳이고 도시는 인구 규모가 큰 곳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인구 규모가 작은 촌락을 얘기할 때는 군을 얘기합니다. 군. 무슨 군? 영동군 이렇게 얘기할 때 군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럼 군은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지역을 얘기하겠죠. 이게 촌락과 도시의 첫 번째 차이점이 되고요. 두 번째는 촌락은 몇 차 산업 중심이 되냐면 1차 산업 중심인 곳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1차 산업은 뭘 얘기하냐면 농업을 얘기합니다. 농업. 그래서 촌락 지역은 농업이 주요 생산 방법이 되는 지역이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시는 뭐가 되겠어요? 2차랑 3차 산업 중심인 곳이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2차는 제조업을 얘기하는 거고 3차는 서비스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촌락이라는 곳은 농업 중심인 생활을 하는 지역이 되고 도시라고 불리는 지역은 공업이랑 제조업이 공업이에요. 그리고 서비스업 중심이 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촌락은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보이는 곳인데 반해서 도시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이거에 반해서 도시적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는 곳을 도시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전통적인 생활 양식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웃사촌 간에 모두 알고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이렇게 지내는 곳을 촌락이라고 한다면 도시적 생활 양식은 조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촌락은 다시 정리하면 인구 규모가 작고 1차 산업 중심이면서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예, 그럼 아래쪽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갑시다. 첫 번째 전통 촌락에서 뭐 배울 거냐면 입지 배울 거예요. 입지. 지리에서 입지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입지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어디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통 촌락은 어디에 나타나는지, 그럼 과거에 살던 사람들은 집을 어디다 짓고 살았는지를 정하는 게 전통 촌락의 입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통 집을 지을 때 영향을 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환경적 조건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적 조건이 더 컸던 거는 과거가 되고요. 현재로 오면서 사회 경제적 조건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경치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물을 구하기 쉽거나 아니면 차가운 바람을 차단해 줄 수 있는 곳이 주요 촌락의 입지 조건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곳이 입지 조건이 좋습니까? 뭐 역세권이라든지 교통이 편리한 곳이든지 아니면 생활 편의가 잘 갖춰져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사회 경제 조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적 조건에는 득수가 있습니다. 득수 말이 좀 어렵죠. 이거 득수는 물을 구하기 쉬운 곳, 예, 촌락의 입지, 가옥의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은 안 먹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 촌락이 입지하더라 사례 지역을 보니까 이건 이미 배웠던 거예요. 선상지에 선단 부분이 있고요. 선단에서 뭐 합니까? 물이 솟아나죠. 용천대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 칠학이 입지하고 또 한 곳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기반함이 현무암이에요. 현무암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금이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다 땅속으로 물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스며들었던 물이 어디에서 용천하냐면 해안가에서 용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상지나 제주도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선상지는 선단이 되고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해안가 근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칠학이 입지합니다. 이렇게 입지하는 거는 물을 구하기 편하기 때문에 칠학이 입지했다. 그래서 득수라고 얘기하고 물을 구하기 쉽고 어렵고는 자연환경적 요인이니까 자연환경적 조건이라고 됩니다. 이해됐죠? 두 번째 피수가 있습니다. 피수 말 그대로 이건 뭘 하기 위한 거냐면 홍수 피해를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물을 피하는 거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하는 칠학의 유형을 얘기합니다. 홍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범람원하고 삼각주 이 지형은 자연 제방과 배후 습지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자연 제방하고 배후 습지 중에서 뭐가 홍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냐면 자연 제방이 홍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죠. 자연 제방에 칠학이 입지하게 되더라. 왜 자연 제방이 홍수 피해를 배후 습지보다 더 최소화시킬 수 있냐면 자연 제방은 선생님이 입자가 큰 조립지라고 했어요. 조립지 입자가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냐면 배수가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범람해서 물이 차 있어도 자연 제방은 물이 금방 빠져요. 근데 배후 습지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습지니까 미립지 입지에 있어서 물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홍수 피해가 더 크게 되는 거죠. 이게 피수하고 관련돼 있고 또 한 곳을 더 들어준다면 피수하고 관련된 곳이 하안당구입니다. 하안당구상에 칠학이 입지하는 것도 피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안당구는 과거에 범람원이었죠. 그러다가 집안이 융기돼서 하방 침식에서 만들어진 계담산 지형을 하안당구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범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피수하고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자연환경적 조건은 배산 임수지역이에요. 배산 임수지역은 우리 선생님이 이거 수업 안 했는데 풍수지리 사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풍수지리 사상은 자연환경적 조건을 따져서 뭘 찾는 거냐면 명당을 찾는 거예요. 그 풍수지리 사상에서 말하는 배산 임수가 바로 뭐가 되냐면 명당이 됩니다. 명당. 그래서 배산 임수는 뒤에는 뭐가 있고 산이 있고 앞에는 뭐가 흐르고 강이 흐르고 이 지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여기가 명당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 배산 임수 지역은 실제로 살펴보면 어떠한 장점을 가지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겨울에 북서풍이 불어요. 바람이 이 북서쪽에서 이렇게 불어온다고요. 그래서 산이 북서풍을 뭐 하겠어요? 차단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니까 집들이 다 무슨 방향을 향해 있냐면 남향을 향해 있어요. 그럼 남향이면 일조량이 어떨까요? 햇빛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겨울에 차가운 북서풍을 차단해주고 일조량이 풍부하니까 이 배산임수 지역은 난방에 유리한 조건인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가옥들은 실제로 이런 배산임수 지역에 입지해 있어요. 이게 자연 환경적 조건이고요. 사회 경제적 조건은 교통하고 방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은 지금 두 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육상교통이 있어요. 육상교통. 그러면 지금 현재가 아니라 우리는 전통적인 촌락의 입지를 배우고 있잖아요.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조선시대 육상교통의 교통수단은 말이었겠죠. 근데 말은 빠르지만 단점이 금방 지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뭘 만들었냐면 역하고 원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역원칠학이 이 육상교통과 관련된 거예요. 역이라는 곳은 말을 갈아타는 곳을 얘기하는 거고, 원이라는 곳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말을 타고 하루에 못 가니까 숙식을 제공해 주는 곳이 있겠죠. 그걸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전식으로 표현하면 주막이 있는 곳을 원이라고 보면 되고, 두 번째는 나루터 칠학이 있어요. 나루터 칠학. 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 배를 타는 이곳을 나루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이렇게 마을이 만들어지게 되더라. 이걸 나루터 칠학이라고 얘기하고, 나루터 칠학은 도, 진, 포가 있어요. 마을 이름이 도로 끝나거나 진으로 끝나거나 포로 끝나는 것을 나루터 칠학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도진포의 차이는 다 나루터지만 크기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지명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조치원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조치원은 과거에 원이 있던, 역원칠학에서 원칠학이 있던 곳이 그대로 발달한 곳이고요. 그리고 태계원이라는 곳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역원칠학이 그대로 발달한 거고요. 그리고 한강 주변에 가면 영등포가 있죠. 영등포는 나루터 칠학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노량 진이 있죠. 이것도 역시 나루터 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명이 있는 곳은 다 교통과 관련된 칠학들을 얘기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고, 방어는 방어의 필요성이 있는 곳에 군사가 이렇게 주둔하겠죠. 그러면 이 군사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군사 시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이 만들어지는 걸 방어와 관련된 칠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통영이 있어요. 통영. 그래서 통영은 영칠학. 그래서 이건 방어와 관련된 칠학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전통 촌락의 형태가 있어요. 이건 중요해요. 시험 문제로 좀 자주 나오고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전통 촌락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가옥의 밀집도를 얘기합니다. 밀집도. 가옥이 밀집해서 있는지 아니면 가옥이 분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전통 촌락의 형태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지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칠학을 나타내는 거는 이 검정색 점들이에요. 이 점들입니다. 그러면 충남 태안 같은 곳은 이 점들이, 가옥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아니면 분산되어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오른쪽 충북 보험 볼게요. 보험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칠학들이 입지되어 있죠. 그래서 충남 태안 같은 경우는 가옥들이 흩어져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촌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에 있다고 해서 산촌이 되는 게 아니라 산자가 흩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촌이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충북 보은 같은 경우는 가옥들이 모여 있죠. 모여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촌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일 집자를 써서. 됐죠? 그러면 집촌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가옥이 모여 있습니까? 분산되어 있습니까? 집촌은 모여 있죠. 그러니까 가옥의 밀집도가 높다가 되겠죠. 높다. 그리고 입지를 보면 벼농사 지역에서 집촌의 형태가 잘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벼농사는 공동 노동이 필요한 농사예요. 물론 지금은 기계화가 이루어져서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내기를 하거나 벼농사를 지으려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같이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집들이 가까이 붙어 있을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동족촌은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동성, 동본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동족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종갓집에 있는 마을, 종갓집에 있는 마을. 그래서 종갓집을 중심으로 같은 성씨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을 동족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동족촌의 예가 안동의 하회마을이에요. 하회마을. 하회마을은 유씨의 집성촌이에요. 유씨. 그래서 유씨들이 모여 사는 곳.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같은 성씨를 쓰다 보니까 같이 모여 살았겠죠. 그래서 집촌의 형태가 된다는 거고요. 공동체 의식 봅시다. 그 집촌은 집들이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으니까 이웃 간의 간격이 매우 가깝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옆집에 사정을 다 아는 거예요. 옆집에 누가 살고 자식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 다 같이 교류하면서 사는 공동체 의식이 높고요. 가업과 경지 결합도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렇게 집을 있어요. 집을 열고 대문을 나가니까 뭐가 보이냐면 집촌은 다른 집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농사를 짓는 농경지는 저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과 이 농경지가 거리가 멀게 나타나죠. 그래서 가옥과 경지 결합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낮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집촌의 특징이 되고요. 산촌은 이거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촌은 가옥의 밀집도는 당연히 낮겠죠. 그래서 산간 지역에 주로 나타납니다. 무슨 농사가 나타나는 지역을 얘기하냐면 밭농사 지역이 됩니다. 밭농사는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굳이 여러 명이 같이 농사를 지을 필요성이 없으니까 밭농사 지역에서 주로 산초로 나타나고, 간척지가 조금 어려운데 간척지라는 곳은 무슨 농사 짓냐면 벼농사 짓습니다. 벼농사. 그럼 벼농사는 집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 노동의 필요성이니까. 근데 간척지가 벼농사를 짓는데 산촌이 되는 이유는 경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효율성. 그러니까 경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척지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계화가 이루어진 다음부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밭농사 지역은 공동 노동의 필요성이 낮죠. 같이 농사 지을 필요성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 어떨까요?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 바로 옆에 농경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집과 농경지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농경지와 가옥과 경지 결합도는 높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 70페이지 내용에서는 이 전통 촌락의 형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 부분만 좀 잘 정리하고 알아두시면 모의고사 준비나 수능 준비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전통 촌락이 어떤 식으로 변해해 왔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와 가옥의 숫자는 감소했습니다. 인구의 숫자를 보면 이렇게 7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감소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옥의 숫자도 이렇게 감소해 왔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 들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촌 향도 현상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래서 촌락을 떠나서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촌락의 인구는 감소하고 도시의 인구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인구수 감소랑 가구수 감소를 살펴보면 인구수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가구수의 감소보다. 이 얘기는 모든 집이, 그러니까 시골에 살던 집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자녀 이렇게 모두 다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만 선택적으로 인구가 이동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 누구만 이동하게 되냐면 청장년층, 주로 젊은 사람들만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구 단위로 이동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청장년층 중심으로 이동이 발생했다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인구는 많이 줄었지만 가구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이런 선택적인 인구 이동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0세부터 14세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유소년층이라고 부릅니다. 유소년층. 그래서 과거에 1970년하고 2016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비율이 감소했죠. 그리고 15세부터 64세까지 여기에 인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장년층이라고 불러요. 청장년층. 역시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도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인 2층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노년층이라 불러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 비율은 늘어났죠. 그래서 선택적인 청장년층 중심으로 선택적인 인구 이동이 있어서 촌락 전통 농촌의 인구 구성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되고 이런 얘기가 되고요. 이거에 의해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감소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하고 이루어지냐면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떠났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통폐합이 발생합니다. 초등학교가 통폐합이 됩니다.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적으니까 여러 초등학교를 합쳐서 하나의 초등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당연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초등학생이 학교 가려고 막 1시간, 2시간 걸려서 가면 당연히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문제와 관련 있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감소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겠죠.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의 이동하고 청장년층에서 도시로 나간 남성하고 도시로 나간 여성의 이동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나갔냐면 여성이 더 많이 이동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남성들이 더 많이 갈 것 같은데 여성이 더 많이 이동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는 누가 지고 있냐면 남성이 아직까지 많이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에 남았는데 그러면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셔야 되는 사람이야. 엄마 아빠를 모셔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이동하기 힘든 거예요. 남성은. 그래서 여성이 이동이 많아요. 이게 뭐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냐면 중요한 내용이에요. 농촌에서 그래서 녹촌각 문제가 발생합니다. 농촌 지역에는 젊은 남자들은 많은데 여성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젊은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여성들이 시골로 시집을 안 옵니다. 안 오니까 노총각 문제가 발생하고, 노총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 결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국제 결혼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의 국제 결혼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당연히 국제 결혼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 뭐하고 이루어지냐면 다문화 가정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나요. 늘어나니까 인구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고령화 문제 같은 게 나타나겠죠. 됐습니까? 만약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인구가 선택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가구 단위로 이동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젊은 사람들만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농촌의 변화와 인구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전통 촌락과 근교 촌락의 차이점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거는 생각보다 시험 문제로 엄청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전통 촌락과 근교 촌락의 차이점 뭐냐면 여기에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의 영향을 받는 이 주변 지역에 나타나는 것을 근교 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시의 영향이 작은 이 지역을 원교 촌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자가 도시예요. 그래서 근교는 도시하고 가깝다, 원교는 도시하고 멀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전통 촌락은 도시의 영향력이 어떻다? 작다라는 말이 되고요. 근교 촌락은 도시의 영향력이 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두 지역이 같은 촌락의 형태를 보이지만 큰 차이점이 보이니까 좀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집약도라는 말을 쓰는데 집약도 이게 어려워요. 집약도란 말이. 그래서 선생님이 집가라는 말을 썼는데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땅의 가격 혹은 임대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의 가격이 비싸거나 임대료가 비싸면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집약도가 높은 거고 땅의 가격이나 임대료가 싸면 집약도가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통 촌락은 도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땅의 가격이나 임대료가 낮겠죠. 그러니까 집약도 당연히 낮다가 될 거고 근교 농촌은 도시 근처에 있으니까 땅의 가격이 비싸겠죠. 그래서 집약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가당 경지 면적은 한 가구당 경지 면적을 뭐로 나누냐면 경지 면적을 가구 수로 나눈 개념이 돼요. 그러면 땅의 가격이 어디가 비싸요? 근교 농촌이 비싸죠. 그러면 가구가 가질 수 있는 땅의 면적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전통 농사는 땅의 가격이 싸니까 가구당 가질 수 있는 땅의 면적이 크겠죠. 이렇게 되고 인구 및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전통 농사는 인구가 유출돼 왔어요. 유출돼 와서 노년층만 남았어요. 그래서 노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반면에 근교 농촌은 이 도시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 밑으로 이 근교 농촌 지역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 돼요.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업 농가수 봅시다. 경업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는데 농사도 지어야 농촌이니까 농사 짓겠죠. 그런데 경업은 농사하면서 다른 일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 경업 농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통 농촌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농사를 짓고 다른 일도 농사 안 하겠죠. 그래서 경업 농가 비율이 낮다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근교 농촌은 농사도 지으면서 가까운 도시로 출퇴근하면서 다른 일도 하니까 경업 농가 수가 높다라고 얘기하고요. 전통 농촌은 주로 벼농사 중심이 됩니다. 벼농사 중심이 되고 먹고 살기 위한 자급적 농업의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것도 좀 5개념은 아니지만 조금 달라요. 최근으로 오면서 그런 거에 비해서 근교 농촌은 바로 옆에 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농사지어서 도시에 뭐 하면 돼요? 갖다 팔면 되겠죠. 그래서 상업적 농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별거 아닌 것 같고 되게 단순한 내용인데 의외로 이 근교, 원교 농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니까 좀 정리해 두시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농통합시라는 개념 살펴봅시다. 이거 살펴보기 전에 촌락이라는 곳과 도시라는 곳의 관계가 어떤지 살펴봅시다. 촌락은 뭐 하는 곳이냐면 식량을 생산하는 거죠. 식량을 생산하고 도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죠. 그래서 촌락은 식량을 도시에 공급하고 여가 공간을 제공해요. 도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업 제품을 제공하죠.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촌락과 도시를 보면 각각 하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둘 다 필요하죠. 그래서 둘 다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촌락과 도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얘기해요. 도농통합시도 이거에서 출발한 거예요. 도농통합시에서는 뭘 알고 있으면 되냐면 이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이걸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 주변에 촌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촌락은 도시에 식량을 공급하고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업 제품을 제공하는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은 도시와 촌락은 하나의 생활권을 묶여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하나의 생활권을 묶여 있는 이곳을 도시와 촌락을 합쳐서 하나의 시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도농통합시가 돼요.
이걸 도농통합시의 개념이 되고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게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울산시라는 도시와 울주군이라는 촌락이 합쳐져서 울산광역시란 도농통합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농통합시는 어떤 건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 도농통합시. 그래서 도시, 농촌, 통합 두 개가 합쳐진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 수업 마지막 내용 한번 봅시다. 마지막 내용은 문제인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와 같은 문제가 좀 자주 출제가 돼서 봅시다. 여기는 두 개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이 있는데 이건 뭘 알아야 되냐면 선생님이 그래서 광역시의 위치를 알아두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가 부산이에요. 그럼 부산 바로 옆에 있는 곳이겠죠. 그럼 부산 바로 옆에 나타나니까 여기는 근교 농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인 원교 농촌이 되겠죠. 풀어봅시다. 가를 보니까 농가당 가지고 있는 경지 규모가 넓죠. 그러면 농가당 경지 규모가 크니까 원교 농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가가 되고, 나를 보니까 농가당 가지고 있는 경지 면적이 좁죠. 좁으니까 여기는 근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나가 됩니다. 그리고 A는 경험 농가가 B보다 높죠. 그러면 경험 농가가 비율이 높은 근교 농촌이 A가 되겠고, B는 원교 농촌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가는 나보다 겸은 농가 수 비율이 낮다가 되겠죠. 전통 농촌이니까. 나는 가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낮다. 이거 좀 어렵죠.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될 개념이 나오네요. 주간 인구 지수 봅시다. 주간 인구 지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상주 인구수 분의 주간 인구수 곱하기 100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선생님이 근교 농촌이라고 그랬죠. 뭐의 비율이 높아요? 경험 농가의 비율이 높죠. 그러면 낮에는 뭐 할까요? 여기서 이 부산으로 사람들이 출근하겠죠. 그러면 낮에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낮다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농가당 경지 면적은 어디가 더 넓어요? B가 A보다 더 넓겠죠. 그리고 쌀 생산량 벼농사는 B가 A보다 더 많이 하고, 가는 B, 나는 A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이 근교하고 원교 농촌의 특징하고 주간 인구 지수라는 개념을 합쳐서 만들어낸 문제가 되고요. 2번 문제는 뭐 단순하게 알 수 없는 문제여서 좀 어려운데 2번 문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전통 촌락과 관련된 내용들 수업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릴 테니까 수능을 볼 학생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빨리 1학기 동안에 들었으면 좋겠고 2학기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